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K에서 현대의학 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내과 전문의 전희택입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만남으로 7년 전 은퇴하셔서 수필가가 되신 정신과 전문의 이원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박사님은 일찍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971년에 졸업하시고 1975년 도미하시어 1979년에 정신과 전문의 수료를 마치신 후 줄곧 LA에서 정신과 개업을 하시다가 2007년 62세라는 청춘에 만화경이라는 수필집으로 문단에 등록하시고 그 후 매년 한 권씩 출판하신 정력가이십니다. 그러면 이원택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책을 6권이나 쓰셨죠? 예. 은퇴하신 지는 7년인가 6년 반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61회 생일 때 그 반은퇴를 선회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완전히 풀 리타이어 한 게 아니고 지금 세마이 리타이어 해가지고 지금 하프 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 네. 이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로 전공을 증하신 게 언제쯤 됐어요? 우리 보통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신과 의사를 해야겠다 그러는 게. 저는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벌써 고2 때? 예, 고2 때. 그때 제가 의과대학을 가기로 하고 의과대학 가서 제가 정신과를 하겠다고 고2 때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조숙한 분이네. 조숙한 그러니까 그때 것보다도 벌써 의사를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예. 제가 듣기에는 또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하고 싶어 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 생각은 언제 들었어요? 그게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저 교내 100일장에서 제가 3등인가 뭘 했어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가 시를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 혹시 이 시를 알고 계시는지. 뭐 이 시가 좀 기니까 네. 뭐 중간에 잠깐 읽겠습니다. 저자는 지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목이 가을이 주는 것, 그런 제목 생각나요? 그럼요. 오케이.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시간의 빠름을 알려준다. 희망을 품었던 봄, 게을렀던 여름의 지남과 인생의 허무함을 가을은 일하기엔 너무 늙었노라 암시해준다. 또 가을은 청춘은 다 지나가고 허무한 철이라고 일깨워준다. 모든 나뭇잎이 바람에 다 떨어지고 가을은 우리에게 인생은 알쏭달쏭한 요지경 속에서 허무하게 산다고 말해준다. 이 시 생각나요? 이거 시가 아니고요. 그게 수필입니다. 옳지. 예.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쓴 그렇죠.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럼 몇 살이에요, 그때? 그때가 그러니까 12살, 13살? 12살. 예. 뭐 그러니까 그때 벌써 그때 제가 문학을 하고 싶어 했구나. 문학의 꿈을 품었죠. 그때 사실은 우리 비원에서 교내 100일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 가을비를 맞으면서 제가 사실 수필을 하나 썼는데 요행이 그게 삼석, 그러니까 차하라고 그래요. 그때는 장원, 차상, 차하. 옳지. 그래서 3등에 입선이 돼가지고 이거 뭐 제가 문학적인 재주가 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문학의 꿈을 두고 그 다음에 문예반 활동을 시작했어요. 옳지. 그래서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쯤 돼가지고 제가 뭐 문학, 철학 이런 데 좀 심취가 돼가지고 의사가 되고 나서도 내가 한번
문학적인 소양을 좀 살려보자. 그래서 의학하고 문학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거를 찾다 보니까 정신과를 하면은 내가 양쪽 둘을 다 일석이조로 비교적 예. 문학과 가깝죠. 글쎄요. 그래서 뭐 저 수술을 안 해도 되고 말이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의사를 사실 우리 아버님은 이 옛날 그 아주 그 고루한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 중인으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선비가 의사는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 의사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선비에 가까운 게 정신과가 아닌가. 예, 고담 줄론으로 치료를 하는 직업이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13살에 썼는데 예. 인생의 허무함을 아이고. 가을은 일하기엔 너무 늙었노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어요? 13살에. 나는 13살에 엘비스 프레슬리나 쫓아다니고 마릴린 monroe 영화나 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좀 조숙한 거는 아니고요. 좀 그때 그래도 좀 멋을 부리려고 지금 생각하면 철없이 그냥 겉멋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글을 썼다는 거는 대단합니다. 아예 대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웃기는 일이에요, 사실은. 뭐 예. 웃기는 일이든 뭐든 예. 삼등하시고 아이고. 뭐 하여튼 그 문학 소질이 그때부터 보이는군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의학과 문학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의학에서도 사람을 뭐 간이 나빠도 간만 치료하지 말고 전인적으로 치료해라. 홀리스틱 메디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홀리즘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전인적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죠. 네.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예, 그 홀리스틱 어프로치는 말이죠. 사실 그 히포크라테스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그 장기뿐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치료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기원전 500년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그 여러 가지 그 책설도 있고요. 히포크라테스의 여러 가지 담즙이라든지 이 액체, 그 동양의학하고도 굉장히 그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한 개의 유기체로 봐가지고 전인, 그러니까 사람 그 통째를 다 치료하는 그런 의학, 그거를 굉장히 주창을 했습니다. 동양의학의 근본이 예. 음양오행설이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오행, 그 오감 거기에 다 그게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저 최근으로 내려와서 네. 17세기, 18세기에 정말 홀리즘을 theorize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런 사람은 게오르기 헤겔이 아니겠어요? 예, 헤겔이 이제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의학에서는 그 조지 엥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1900년도 초에 그때는 그 사회학 그러니까 소시올로지가 굉장히 그 기승을 떨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바이오는 생명, 그다음에 사이코는 정신. 소셜은 이제 사회적인 거. 그러니까 건강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그게 합쳐져야지 전인 치료가 된다. 그래서 그 웰빙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즘은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들어가가지고 파이낸셜, 경제적인 건강 중요해요. 중요하죠. 또 21세기적인 거죠. 그래요. 스피리추얼 헬스, 영적인 건강. 그래서 이 의사들이 사실은 장기만 그 치료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 인간, 그러니까 전인을 치료를 해야지 그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는 거죠. 마음하고 신체는 사실은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말이 다르다할 뿐이지 한 엔티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개체에 정신하고 신체가 같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지 하나만 분리할 수 없는 가지고는 네, 그럼 그 존재할 수가 없고. 사이코소마틱한 그 디시즈, 사이코소마틱 디스오더가 결국은 그 어프로치가 맞네요. 그럼. 그럼요. 그거는 동서약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모든 병의 근본은 마음에 있다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현대학에서 우리가 따져봐도 여러 가지 그 기질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옛날에 그 화병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한국에 우라가 터진다. 네, 오랏동이 터져가지고 아무 기질적으로 이상이 없지만은 뭐 가슴에 통증이 오가 또 뭐 소화가 안 되고 화가 치밀고 말이죠. 그 옛날에 아주 흔했어요. 그러다가 비실비실하다가 죽는다고요. 뭐 그럴 근데 경우도 있고. 원인도 못 찾고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이 사이코소마틱 디스오더라는 게 굉장히 근원이 옛날로 돌아가는데 요즘도 정신병 질환에 정신분열증이 같이 이렇게 심한 질환에는 그 증세가 할루시네이션도 하고 심한 그 딜루전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그러면 망상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환각.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각적인 환각도 그렇죠. 있고 청각적인 환각도 있고 환청. 저도 의과대학 2학년 때는 정신과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예. 우리가 예과 2학년 때 청량리 정신병원이라는 데가 있죠. 생각나요? 예. 거기 그러니까 2달 동안 거기 파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씩. 그런데 청량리 그 정신병원은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렇죠. 입원 환자들이 주로 있는데 우리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한 17, 18살 되는 여대생인데 자기가 이대 학생이래요. 근데 입원 환자인데 맨날 베드에 누워 있는데 타임 아니면 매거진만 라이프 매거진만 읽고 있는 거라. 그 우리 의학과 학생들이 그때 한 30명, 40명 파견돼 있었는데 전부 다 자기들 정신과 하겠다고 그랬다고. 물론 2, 3년 전에 다 바뀌었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그 환각이라는 거는 아직도 우리가 원인을 모르죠.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죠.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고 사실은 어릴 때 그때 18세 그때 그 정신분열증의 그 초기 증세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얘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유전 또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거가 주 원인이다. 그리고 어떤 파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환경적인 거. 예를 들면은 심리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심리적인 타격이 너무 그렇죠. 컸다. 예, 절망적인 그 상황에 빠졌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발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현재는 이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자료는 생물학적인 거, 그러니까 유전적 또는 체질적으로 타고나고 거기다가 주위 환경이 나빠졌을 때 그게 합쳐져 가지고 발병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신분열증뿐만이 아니라 딴 병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뇨라든지 고혈압, 심장 이런 것도 유전적으로 타고난 소질이 있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안 한다든지 또는 예. 뭐 술 담배 한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그러면은 후천적 요소가 이제 후천적으로 가입되는 발병이 거예요.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른 거는 당뇨병이나 뭐 심장병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든지 무슨 유전 인자 검사를 하든지 무슨 이 EKG 심전도 뭐 초음파 이런 거 하면은 거기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정신병은 아직까지 혈액 검사나 무슨 이런 테스트로다가 그거를 확진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게 큰 차이점이지.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레버러터리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검사로 그 객관적인 게 없다. 예, 그러니까 환각이나 환청을 뭐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자하고 문진을 해가지고 그 증세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사실은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가 이제 과학이 아니다 또는 정신과는 의학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죠.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게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정신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검사를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MRI나 또는 functional PET 스캔이나 이런 거로 써보면은 그 뇌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그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어느 정도 표면을 긁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신경외과에서 Deep Brain Stimulation이라고 그래갖고 이 마이크로칩을 예. 뇌 세포에다가 이렇게 이식해주면은 파킨슨에서 손떨림이 그렇죠. 굉장히 심해서 걷지도 못하고 글씨도 못 쓰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손떨림이 깜짝같이 없어져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정신과 병, 네. 그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그게 저 강박신경증이라고 그러죠. 강박신경증. 네. 그 증세가 심해서 한 40세 된 여자가 3년을 집 밖을 나오질 못했대요. 어른애도 있는데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강박증이 너무 심해서 문 꼭꼭 닫아 걸고 집에 있었는데 그 마이크로칩을 뇌세포에다가 이식하고 났더니 그 증세가 깜짝같이 없어졌대. 약도 안 먹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정신적인 질환의 원인도 어느 정도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브레인 맵이 지금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부위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나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파킨슨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정신과에서 그 메이저 디프레션, 대형 우울증도 지금 그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그 임플란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신경내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 파킨슨스 병의 그 레드 뉴클레우스 그 거기다가 이제 넣고 전기 충격을 가하면은 이게 손 떨리고 이런 게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못해 가지고 옆에 그 substantia nigra라는데 거기를 그 자극을 하니까 디프레션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울고 그다음에 자살할 생각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로컬리제이션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를 너무 스티뮬레이션을 시키면은 또 억제 반응이 나타나죠. 반대 증세가 그러니까, 생기죠. 반대 증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강박증도 결국은 디프레션의 한 종류가 아닙니까?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는 이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은 옛날에는 마이크로칩을 뇌에다가 그냥 이식만 했는데 이제는 그걸 이식해 놓고 리모트 컨트롤로다가 밖에서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같이 이거를 조절해요. 그 프리퀀시가 우리 옛날에 뇌파 검사할 때는 프리퀀시가 열에서 뭐 16 프리퀀시 뭐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게 아주 극히 시초예요. 이 뇌세포가 아시다시피 수억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서 컨트롤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매핑을, 그 지도를 잘 찾아서 그 길만 찾아가면은 정신병도 우리가 못 고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정신과가 지금은 정신내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과의 서브 스페셜티 중에 하나가 그렇죠. 정신과예요. 근데 앞으로는 정신외과라는 그 분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외과적으로 그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또 수술해가지고 그 뉴로서전 수술해가지고 정신병을 고칠 날이 올 그러니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뇌를 다루는 과는 전부 다 합칠 가능성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그게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다 연결이 된 거니까. 그리고 그런 그 물리적인 치료인데요, 일종의. 거기 이점이 뭐냐 하면은 약물은 이 부작용 때문에 특히 정신과적 약물이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심하죠. 예, 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그것도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딴 장기까지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간이 좀 망가진다든지 뭐 그렇지 않아도 약이 독하니까 정신과 병은 치료가 되는데 사람이 펑셔널 못해.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이 수면제 역할이 많고 이 안정제가 심해져 갖고서는 사람의 정신도 못 차리고. 뭐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이 됐지만은 아직도 이 탈답 디스크네지아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막 손발이 이렇게 막 부작용이 움직이고 많죠.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보다는 물리적인 치료 해가지고 그 이제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나 그 임플란트를 하면은 마이크로칩을 브레인에 넣는 거예요. 예, 그 전신적인 그런 부작용은 이제 배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뭐 80년대 그 영화 TV도 있었듯이 Six Million Dollar Man, 뭐 Bionic Woman 이런 초인간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될 시절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앞으로는 또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 정신분열병이라든지 조울병, 또는 저기 알츠하이머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유전자 조작으로 치료할 수가 있지 않나 지금 그러고들 있어요.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암시 또는 강요에 그 자기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변해갖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일종의 브레인 워시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느 병에 속하는 거예요? shared psychosis를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망상이 있거나 정신병이 있으면은 그렇죠. 그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에 어머니하고 딸이 똑같은 병을 앓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이덴티시즘 뭐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유전적인 면으로 따지면은 유전자 DNA가 이렇게 유전이 돼가지고 정신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유전자가 달라도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봐서 그 엄마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그 생물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거, 심적인 거, 뭐 교육 이런 게 전부 다 합쳐진 거거든요. unconscious하게도 그래서 무의식적인 것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반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반,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게 반. 그러면 환경적인 게 반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치료할 때도 약물요법만 가지고 완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 환경 치료를 해. 결국은 심리 치료죠, 그게. 심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심리 치료 중에 그 인지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 치료가 뭐냐면은 카그니티브 테라피.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그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요법 중에서 인지 치료를 한다. 근데 인지 치료가 뭐냐 하면은
그 정신 개조를 하는 거예요. 정신 개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나쁜 생각, 예를 들면은 자살을 해야겠다는 그런 집념이 있고 자기 파괴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그 건설적인 그 파지티브한 그 생각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 결국은 브레인 워싱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이 인지 치료지 사실은 그 생각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리피티션 계속해서 같은 그 자극을 줄 때 그 어느 그 뇌의 어떤 부분에 그게 각인이 돼요. 각인이 돼서 생각이 나쁜 생각을 하다가 그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인지치료의 그 근본 원칙이에요. 원칙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범죄의 예. 원인이 그런 그 나쁜 영향을 상대방에게 주어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지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생각나요. 그 패리 허스트 그렇죠. 사건, 예. 그저 윌리엄 허스트, 허스트 캐슬 예. 주인의 딸을 갖다가 납치해다가 그렇죠. 그 뭐 해방 공동군인가 무슨 그 똑같은 예. 공동군 예. 그러니까 지하 맞아요. 조직 아니에요? 예. 갱단 같은. 그렇죠. 그래갖고서는 기관총 들고 은행 같이 습격하게 만들고 또 찰스 맨슨이라고 또 아주 예. 매스 그렇죠. 대량으로 다 살인하게 예. 젊은 애들 그런 살인범으로 만들고 예. 요즘도 매스 뭐 이런 그 총격 사건이든지 뭐 이렇게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정신적인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총격전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네. 그 짐 존스나 그런 그 이제 집단 자살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그때 900명이 죽었나요? 그 교인들 뭐 어디 900명은 안 되고 한 90명 정도 죽었어요. 예. 아니 몇백 명이에요, 제 기억으로. 근데 하여튼 그런 집단 자살 같은 것도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도 그렇죠. 그 이단에 거기 이제 빠지면은 그 사람이 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요. 그거가 진짜 같이 믿어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망상에 빠지면은 망상인지 사실인지를 구별을 못하게 되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망상의 정의가 그겁니다. 사실을 그 판별을 못하는 거. 근데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그래요. 끝나기 전에 우리 이 박사님 책을 지금까지 6권 썼죠? 네. 제일 먼저 쓰신 것이 만화경. 만화경. 그 뜻이 뭐예요, 만화경? 여기 있어요, 만화경? 만화경은 그 왜 이 자파상이나 마찬가지죠. 옳지. 만화. 옳지. 예를 들면은 찹동산이.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책은? 두 번째는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이 요지경은 뭐 다 알잖아요. 뜻이 뭐예요? 세상이 요지경 속이다. 그러니까 조금 뭐 특수한 상황. 옳지. 그러니까 만화경은 그 보편적인 그 여러 가지 형태. 요지경은 좀 특수한 상황. 그다음에 무화경? 무화경인데 무화경은 이거는 그 중립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한 단 넘어서 아주 무화지경이 들어갔다는 얘기 글쎄요. 아니에요? 제가 좀 뭐 그런 의미를 썼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 가지고 책을 3권만 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 혼미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직도 혼란스럽구나.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 그다음 혼란 다음에는 신비경. 신비. 그래서 지금 수필을 5권을 썼고요. 완전히 조물주의 지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쓰신 게 메타라이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카메라에 보니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요. 메타라이팅. 글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배울 점도 많고 또 제가 공부한 거를 다른 분들한테 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싶어 가지고 글쓰기 지침서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쓴 그러니까 거예요. 메타라이팅 그러면 이 메타라는 거는 무슨 뭐 변화된다, 변형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형의 수필 뭐 그런 거에 제목이 뭐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수필이 그 역사적으로 봐서 이제 여러 가지 문학에도 이 여러 그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여러 문제가 많아요.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수필도 너무 길면 안 읽고 그러고 뭐 수필만 써가지고는 또 안 팔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변형을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소설적인 것도 가미를 하고 또 그림도 넣고 세상이죠. 사진도 넣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의를 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그 미래지향적인 글쓰기 옳지. 그런 의미를 해서 제가 메타라이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흥미있게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의 저서들은 시중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으시고 연락처는 책 뒷장에 있는 이메일 주소인 원리 WONLEE 012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